네, 매크로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매크로 이슈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 점검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5% 넘는 급락장이 펼쳐졌다가 지금 조금씩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진단해 주실까요? 네, 오늘 낙폭이 상당히 네.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증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올랐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점 이제 4,200포인트였었는데 과거 케이스를 살펴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 상승률이 지금 4,20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75%까지 오르는 수준이었고요. 과거 케이스 보니까 1980년대 이후로 이 정도 상승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4,200포인트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주가가 워낙 이제 고점에서의 부담도 작용했던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도 이제 AI와 관련된 거품론이 주어지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르는 과정에서 기간별로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 연초 한국의 증시에서 변곡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그리고 9월 이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연초에 2,400에서 시작했다가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2,600에서 증시 활성화 방안 덕분에 3,000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었고 9월부터는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3,000에서 4,200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빅2라고 하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9월 초만 하더라도 23%였습니다. 네. 코스피 안에서. 근데 이번 4,200포인트까지 갔을 때 32%까지 오르는 정말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조차도 이제 쏠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이제 마이클 버리가 AI에 대한 거품론을 꺼내 들면서 빅쇼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밝히면서 미증시에서도 기술주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도 한국과 관련돼서도 워낙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하락률도 같이 높게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이드카 발동됐던 사례들을 구분해 보면 작년 8월에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죠. 사이드카가 한번 발동이 됐었고요. 올 4월에 그 미국의 리버럴 데이를 발표하면서 발동이 됐었는데 오늘의 사이드카는 사실은 실질적인 악재 요인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거다라면 저는 이게 하락의 존재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룸은 더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될 증시 활성화 방안들까지 생각해 본다라면 AI에 대한 거품보다는 이제부터는 실적 기반의 AI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조금 장기적인 투자로 보는 관점에서는 투자할 만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시장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이 될 것인가 궁금해지고 특히나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중요해질 텐데 12월 FOMC 이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동결 시나리오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맞습니다. 10월 FOMC 전후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는데요. 10월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 FOMC에 대해서 한 90% 확률로 인하를 전망을 했었는데 12월 FOMC에서 파월이 이제 찬물을 끼얹혔죠. 12월 인하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당일 하루 만에 12월 인하 기대감을 50%까지 낮추는 모습이었었고 최근에 다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서 한 65%까지 12월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지금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비두길파적인 발언을 하는 위원들도 있고 반대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위원들도 있는데요. 둘 다 논리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고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비두길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친트럼프 성향의 사람들이겠죠. 그분들은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파월 쪽 사람들은 물가 때문에 인하가 부담스럽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쪽 얘기를 들어도 논리적인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12월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갸우뚱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12월 FOMC 전까지 지금 매크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 물가와 고용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발표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물가 지표 나와야 되는데 아마 발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셧다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11월 지표인 12월에 발표되는 지표가 과연 나올지 여부가 중요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지표가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여부, 통계조사원들이 그동안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일을 해서 발표를 하는 그 지표가 신뢰성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지표를 보고 과연 이날 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결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밤에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나옵니다.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면 아마도 비고용 고용자 수가 조금 더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밤에 나온 ADP 민간 고용을 보고 시장에서는 12월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전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준은 특히 파월 의장은 지표에 기반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지금 지표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물가도 그렇고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깜깜이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AI 영향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네. AI에 대한 영향력이 실제적으로도 데이터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도 체감하기에 저희 네. 리서치 업계에서도 AI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의 RA 연구원보다는 오히려 AI를 활용한 게 더 빨리 업무를 빠르다, 처리할 네.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청년들한테서도 제가 조언하는 게 차라리 몸으로 하는 직업을 찾아봐라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농담처럼 하는 것들이 실생활에서 이제 산업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 통계 지표를 보니까 AI를 5% 이상 적용한 산업들 중에서 가장 높았던 업종이 정보 관련 업종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30% 이상 AI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보 관련 업종에서 채용이 감소한 게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채용이 이미 실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AI가 미치는 고용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보다는 오히려 청년층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용 지표에 있어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둔화 사이클을 조금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AI와 관련된 고용 지표를 보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셧다운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조금 빨리 해소가 되고 미국의 매크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에 대한 둔화 또는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관점에서 어떻게 둔화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가와 고용 지표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FOMC를 두고 금리 동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년에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연준 의장 교체라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의 친트럼프 성향의 인물이 앉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에 연준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은 연준 의장 결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네. 같고요. 이미 후보가 한 5명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한 3명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은행 감독국 의장인 보우먼, 그리고 케빈 해싯, 이 3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3명 다 친트럼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케빈 해싯은 강성파의 분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에도 은행 감독국의 인력을 30%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은행 감독국의 인력을 줄이게 되면 금융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감독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방향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에 긴 그림을 보게 되면 트럼프 성향의 사람이 연준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연준 위원회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입김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은 지금 이제 파월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립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게 된다라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독립성만 훼손한다면은 그 부분은 뭐 미국 안에서 해결되면 다행이겠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라는 부분은 미국채를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우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연준 위원들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경우에 네. 과연 시장금리가 내려갈까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매크로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인하를 단행한다? 그 부분은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다라면 금리는 반대로 오를 가능성도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연준 의장 자리에 아무래도 친 트럼프 성향 인물이 앉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까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뿐만이 아니라 내년의 빅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중간 선거입니다. 내년 11월 트럼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연준 의장 선거 그리고 중간 선거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럼요. 네네. 특히나 이제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표심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 재정 확대 정책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과거에도 2010년 이후로 중간 선거를 했을 때의 케이스를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많이 두드러졌었습니다. 그만큼 성심성 공약이라던가 재정 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 부담, 올 초에도 미국채에 대해서는 재정 확대 우려 부담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쉽게 못 내려오는 그림이 나타났었는데 내년에도 그런 그림이 재현이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채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약세 압력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채 장기물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나 중간 선거 전후 기간으로 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간 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변동성이 좀 야기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했는데 연준의 최종 금리는 어디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 하우스는 네. 지금 내년 연말 3.0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 네. 상단을 3.0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시장 컨센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도 점도표에서는 지금 최종 금리 레벨을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인하의 속도가 이제 얼마나 빨리 내리냐 아니면은 천천히 내리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분기당 1회 정도 천천히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친트럼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특히 마이런 같은 사람들은 50bp 내리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리게 될 경우에는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만하게 내려야 물가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분기당 1회 정도 내리는 게 정상적인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연말이 되면 기준금리는 상단은 한 3.0 정도. 요즘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75, 2.5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도 조금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서 반영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이다라면 저희는 3.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급격한 인하보다는 분기당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내년 연말에는 3.0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셧다운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5일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물가에 대한 우려, 고용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좀 강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GDP 나우에서 최근 이제 전망치를 4.0까지 제시를 했고요. 아마도 이 지표들은 최근에 나오는 매크로 지표들이 워낙 호조를 띠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셧다운 이후에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셧다운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매크로 지표에 반영이 안 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GDP 안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되는데 소비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고용 안에서도 실업률은 아직까지 낮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4.2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업률이 극단적으로 높지만 않다라면 소비에 대한 성향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상황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소비가 급락하는 가능성만 아니라면 GDP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거의 케이스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셧다운 때문에 나타나는 지표의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그 보고서들을 보면 GDP에 미치는 셧다운의 영향력이 한 1에서 2%까지는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보고서들도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영향력은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
지표들, 그러니까 셧다운이 끝나고 나면 매크로 지표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GDP 나오라던가 아니면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막대한 유동성과 AI 투자 사이클 이 시너지가 나오면서 전례 없는 상승을 좀 이어왔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AI 버블론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죠. 자, 내년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AI 투자도 위축이 될 테고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맞습니다. 네. 우선은 최근에 증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이 올랐는데요. 그 증시를 끌어올렸던 동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특히 미국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는 이 증시 랠리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유동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형성이 됐고 인하가 시작된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유동성 장세가 첫 번째 엔진이었다라면 두 번째 엔진은 AI 관련 기대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양대 축이 그동안 시장을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었는데,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가 종료된다라고 한다라면 추가적인 유동성 장세보다는 이제 기대보다는 오히려 조금 실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나머지 하나, AI와 관련된 기대감인데, 이 AI와 관련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기대가 주가를 상승을 하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이게 정말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년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닐지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파월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AI와 관련돼서는 실적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발표를 해줬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근 들어서 AI와 관련된 기대감보다는 반도체로 또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예전에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 호황 사이클로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더해서 AI에 대한 산업 발전이 더 나아가게 된다라면 내년에 AI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보다는 역시나 AI에 집중을 하면서 AI 실적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바클레이즈는 이 미국채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권고를 했습니다. 미국채 안전자산으로의 매력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까지 하락한 배경과 함께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채가 워낙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 불안한 부분은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판결날 경우에는 미국채 발행 계획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미국채를 발행해야 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셧다운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미국의 복지를 더 확대해달라고 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셧다운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미국채의 추가 발행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급 우려는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둔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용이 이미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고용이 둔화가 된다라면 지금은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높지만 내년이 되면 고용의 둔화는 결국에는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직으로 이어진다라면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둔화된다면 물가는 안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게 된다라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내년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가 된다라면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맞춰서 같이 하락할 경우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큰 변동성 요인이 연준 의장의 교체 그리고 중간 선거, 이 두 부분은 정책적인 변동성을 크게 야기시킬 요인이기 때문에 큰 펀더멘털 방향성에서는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보지만 정치적인 정책적 요인들 때문에 금리의 변동은 상당히 커지는 구간이 내년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연준 의장의 교체와 같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 예산안이죠. 728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700조 굉장히 큰 규모인데 내년 예산안은 어떻게 보시고 국고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내년 예산안 이미 발표가 된 바가 728조, 전년도 대비해서 한 8% 증액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8%라는 증액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작년에 예산안이 상당히 줄여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전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겠지만 과거에 투자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재정을 확대할 경우에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국고채 발행은 무조건 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국고채 발행이 얼만큼 느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올해죠. 올해 국고채 발행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차 추경까지 단행을 하면서 더 많이 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0조 정도 국고채 발행이 됐고요. 내년에도 320조 정도의 국고채 발행 계획이 현재는 계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에 대한 계획도 올해 수준으로만 나온다라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추경이 내년에도 또 추경이 발표가 된다라면 그 부분은 추가적인 국고채 발행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28조에 대해서 어제 이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했었는데 AI와 관련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적자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AI라는 이 산업 안에서 선도를 하기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와 관련된 투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AI 투자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적극적인 투자가 좀 단행이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한국은행 결정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을 했죠. 부동산 시장 상승,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확인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재정을 확대시켜 나간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연내 하반기 한 번 정도는 인하하겠지. 사실은 한두 번 정도 인하를 봤었는데요. 지난 금토기 때만 하더라도 11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었는데 지난주부터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싹 사라졌고요. 문제는 내년에 대한 인하도 사실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2.7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2.5%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금리가 2.75%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627, 그다음에 97, 10월 15일 대책까지 발표를 했는데 10월 15일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택 가격의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분은 둔화되고 있지만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한국의 3분기 GDP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호조가 나왔습니다. 네.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다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겠는데 라고 시장을 인식하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사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내년에 한 번 정도는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조건 자체도 사실은 집값이 잡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집값이 잡히는지 여부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동산 결국 집값이 잡혀야겠죠.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란 기대감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동향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 원달러 환율 오늘 다시금 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환율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원달러 환율 정말 전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 1,4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달러 강세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한국의 요인도 있습니다. 한국의 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가를 대거 사들이다가 어제부터 매도를 하면서 환율에도 약세 압력을 주는 요인인 것 같고요. 엔화도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쉽게 내려가지 못하는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과거와는 다르게 해외 투자로 달러가 나가는 수요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1,400원대로 달러가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달러가 거의 지금 1,45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낮게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여전히 유동성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